저는 재작년까지 그 산업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 원래 친정집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거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소고 예전에 만들 때 35년 전에 산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키스트가 과기부의 그 종합기술연구소고, 생기원이 산업부의 종합기술연구소고, 에트리가 그 정통부의 종합기술연구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그 오명 부처님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항상 건강하고 계셔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기남 대표께서 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에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그런데다가 그 과학기술 또 산업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성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AI 로봇토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기술연구원이 35년 전에 생겼거든요. 제가 초창기 멤버로 갔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만 한 35년 넘게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산학연관 정말 감사한 인연이 저한테 좋은 경험들을 주셔서 이제는 그 경험을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 2개를 관여를 했는데요. 진흥형 로봇 특별법, 그것 때문에 로봇산업진흥원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산업융합 촉진법, 그거는 제가 국가산업융합센터 초대소장을 하게 된 그런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정년퇴직도 했고 지금은 수석고문을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공돌이이긴 하지만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PhD보다는 컨버전스 닥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이밍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상이라고 하는 이미진하고 엔지니어를 합성화시켜서 미래를 상상하는 공학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미래상상공학자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시대 흐름 정말 바쁘죠. 그런데다가 조기남 대표께서 로봇신문 신년호에 1월 달에 로봇인들한테 신년 기고문을 달라고 그래서, 올해가 보시는 것처럼 병원의 붉은 말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로봇인들이요, 적토마를 타고 정말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도전과 혁신, 그 다음에 역동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붉은 말은 레드홀스라고 하는 영어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3가지 산업을 정말 중점적으로 전략 산업을 해야 된다. 로봇, 에너지, 디펜스. 네. 그래서 로봇은 제조업용 로봇을 넘어서 이제 휴머노이드로 갈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로봇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AI가 탑재가 된다. AI가 탑재가 되면 정말로 데이터 센터가 정말 정신없이 돌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잔순하게 그 GPS 56만 전을 줘도 그걸 가동시키려고 그러면 원자력 2기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중동 전쟁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다 하더라도 디펜스라고 하는 국방산업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잘하죠.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슨은 잘합니다. 이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특정 어떤 그 지정학적 요소를 갖고 있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 아닌 게 아니라 2월 28일 날 그 트럼프가 또 중동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디펜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국방, 외교, 안보 이런 순순한의 그 사이클이 있죠. 이건 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면 정치에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방, 산업으로 보면 정말 바빠지게 돌죠. 이런 순환을 우리가 보통 강력한 그 순환이라고 하는 고리로 strong
루프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빨라지게 돼 있어서 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산업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제미나이들 얼마나 쓸 수 있고 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올해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센터라고 하죠. 예. 근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켄타우루스라고 있습니다. 반인 반마. 그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야, 지금 말띠해이기도 하고 지금 AI라고 하는 정말 효율적인 걸 갖고 있는데 정말 사족보행처럼 로봇 말을 우리가 AI처럼 쓸 수 있게끔 한번 그려봐. 그리고 이게 지식이라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려봐. 그리고 무기를 장착을 하는데 좀 전에 그 청년 관할도를 훔치고 있는 그런 관훈장보다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미래에서 활을 이렇게 우리는 기마민족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장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지금 사람이 탈 게 아니니까 그거 지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보면 이 화살은 그냥 지금 드론 기능이 있어서 쏴지면 추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관중할 뿐더러 뚫고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공격적인 그런 내용보다 이런 효율성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AI 기능을 정말 우리 CEO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한 그 지혜가 이 화살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조금 더 긍정의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렸습니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사실은 윌리엄 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미래는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존경하고 있는 이효령 교수님입니다. 88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2006년도 지금 20년 전인데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양반은 천재 이상급이다. 정말 혁신가다. 디지털 세상하고 아날로그 세상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20년 후에 지금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어떤 기술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거 정말 이 세상을 잘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 개념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트윈 얘기하고 있고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 가상 세계,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핸드폰 속에서 내 집안도 볼 수 있고 내 공장도 볼 수 있고 디지털 트윈으로 제어가 가능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두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세상, 정말 빠르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을 오게 한 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2007년도 사실은 20년도 안 됐죠. 세상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 잡스 형이 사실은 50년 전에 그 애플을 탄생을 시켰고요. 캘리포니아의 올해 기념 주화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5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에 뭔 일을 했었냐면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면서 기술의 통합, 융합을 얘기하면서 기술 속에 기기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친구가 이게 마크 저그버그인데 2004년도에 그 페이스북을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얼굴책이죠. 이거를 창업을 하면서 20살에 사실은 지금서 봐보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어요. 하버드 심리학과 출신인데 졸업생들이 특히나 여성 사진들을 쭉 비교를 해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를 쓰게끔 해서 시작한 것이 이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기기 안에 사람을 수통시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세상 샘 올트만인데 지금 사실 A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현재의 저는 로봇 AI의 현재를 있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20대 창업을 했어요. 그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세 사람이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미국 국적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거 있지만, 대학을 안 나왔어요. 대학 졸업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대학을 중퇴했죠. 왜? 학교에서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후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사석에서 제 친한 그 총장님 한 분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요즘 30대 그 젊은 교수들이 정말 똑똑한데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대 교수들은 정말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대 교수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친대. 60대가 되면, 저도 이제 60이 넘은 지 몇 해가 지나서 깜빡깜빡 하는데 60대가 지나면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어찌됐든 세상은 그렇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레이커즈 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이때만 해도 2045년 정도가 돼야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속이 붙어서 샘 올트만 이후에 이게 가속이 돼서 지금 인류의 지능 총합이 2045년이 아니라 2035년 또는 2030년까지 땡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작년에 The Singularity Nearer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5G, 6G를 계속 통신이 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진짜 그 AI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올해 주식도 그렇지만 지금 중동 이런 상황들도 브리핑을 쭉 받고, 모르면 바로 물어보면 그냥 뭐 결제까지 다 해줄 정도의 그런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진짜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있죠. 큰 건 보면 로보틱스라고 하는 개념이 모빌리티하고 스마트 팩토리 사이에 계속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저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센스 있는 사람, M, 매너 있는 사람, A, 어빌리티, 능력 있는 사람, R, 리즈너블한 사람, T는 트렌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괜찮은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개념에, 우리 저 주정관님도 저기 계신데, 제가 저 이용 장관 계셨을 때 중기부 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관계돼서 저희가 진흥원 사업, 내역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딴 게 아니라 센싱 기반한 매니팩처링, AI와 로봇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라고 해서 예산 많이 따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IT 관련한 쪽으로 풀어보면 AI,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디지털 데이터, 엣지 컴퓨팅, 펌웨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GPU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호세에서 GTC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젠순왕이 계속 취업하면서 삼성, SK 하이닉스 얘기하잖아요. 이 GPU가 결국은 HBM, 하이밴드 메모리 싸움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AP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지금 우리 핸드폰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중앙 처리 장치인데, 대만의 미디어텍이 진짜 잘해요. 예전에 인텔이 잘했는데 지금 뒤져져 있어요. 삼성도 아주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많다. 블랙웰 지금 잘하고 있는, 그다음에 CPU, DPU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상 그냥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CPU하고 GPU 차이는 여태까지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 GPU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다가 지금 이게 AI 기반에 가장 적합한 GPU가 된 것이고요. 이 봐보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반도체 기반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동안 2024년 동안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 멀티모달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지금 이것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만 잘 갖고 있으면 스탠퍼드 출신의 석사 이상급들을 계속 우리 비서로 쓸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냐? 왜? 지금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을 벌써 뛰어넘은 지 재작년에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사들한테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지금 이 제미나이를 잘 써도 엄청날 수 있겠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현재까지는 제미나이가 좀 난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PU를 떠나서 또 브라우저나 이런 동영상 보면 파워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VLM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전, 액션 모델, 랭귀지 모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빅테크로 모여서 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지난 60년의 산업. 앞으로 또 어떤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가. 공상과학 소설 속 꿈이 현실로 이뤄진다. 바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 산업이다. 국내 최초로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선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버입니다. 그 주인공은 일대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원. 기술의 핵심은 바로 2005년부터 사람의 얼굴 근육을 2008년까지니까 분석해 사실 만든 20년 전 18개의 얘기입니다. 미세한 20년 전. 인공 근육에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시선을 맞추는 기능까지 갖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까지 가능. 미래엔 서비스 로봇이 좀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견마로.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보다 관절수가 배로 많아 훨씬 까다로운 기술을 요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족 보행으로 활용도가 높다. 로봇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국내 로봇 산업 규모는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4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봇 산업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산업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이때만 해도 기술 좀 강국이 젊었죠,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지금 2020년 넘으면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아까 그 MC가 얘기했는데 넘었나요? 택도 없죠. 예. 왠고하면 하드웨어 물리적인 것들은 정말 다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위에 올라갈 뇌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안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터지기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 강국이 될 거라고는 확신한다 그러지만 언제 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축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장족의 발판을 한다. 우리는 정말 코리아, USA, 재팬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강국의 3위를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 현대, LG 정말 투자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류, 쿠팡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가보면 여기가 축구장 9배 크기인데 사람들 없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무인 지게차가 나타나 대용량 제품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AI로 무장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배달하고 로봇팔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 조립합니다. 가족 보행 로봇은 조립의 완성도를 센서를 통해 확인하고 예, 지금 조지아 공장에 가보면 메타플란트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써 있죠? 10만 대 생산하는데 노동자 88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러니 지금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건비 아니면 노동력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로봇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노조하고의 어떤 현실적인 그 현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공장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협동 로봇이 200여대가 외국인 노동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국인 노동자가 없어요. 파키스탄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협동 로봇 200대가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펜스 안에 가둬놓고 써야 돼요. 하지만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원래 협동 로봇은 사람을 같이 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전 인증 허가를 내주는데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처럼 지금 제조업을 넘어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문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전 방위 산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을 넘어서 이렇게 밸류 체인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은 사람과 같이 공존하기 위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MZ 세대들이 아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아주 재밌게 만들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을 거고요. 로우 테크놀로지라 할지라도 사람과 소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기관장을 할 때 거기가 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잖아요. 주말 부부는 저기 그 3대가 복을 받아야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복을 받아서 주말 부부를 그 한 4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관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4년 동안 외로움하고 그리움하고 그 비슷한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외롭기 때문에 그립기도 하겠잖아요. 외로움과 그리움. 혹시 선배님들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리움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차이를 깨달아갔어요. 그래서 외로우면 제가 외롭지가 않았던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까 저 부장님 여기 저 생일 파티 해주시듯이 제가 원정망을 딱 들어갔는데 어느 한 순간 이 젊은 친구들이 딱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꽃걸모자 씌워주고 그 생일빵도 해주고 외롭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움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봐보면 혼자 술 한잔 먹다가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꾸 하신 아버님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었던 그 그리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외로움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술 한잔 로봇하고 먹을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로봇이 똑같은 로봇 중에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넘어봤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가정으로 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그 다파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생겼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로봇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파 챌린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나섰던 그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서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수한 잘 많이 보셨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됐었죠. 위에서 사람이 야 공구박스 좀 가져와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자기가 열심히 가가지고 얘다 받아 그러고 이제 던지죠. 아싸 잘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하모닉 드라이버 유압 방식입니다. 예전에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유압 방식하고 같은데 이게 만약에 가정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 모터 방식으로 전부 다 다들 바꾸고 있죠.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요거 하나만 잠깐 넘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fully autonomou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게 자동차 공장인데 저 트레이에다가 넣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면 프로그램은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꽂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인지하고 그러고서 꽂죠. 얘가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왼쪽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전 세계가 지금 테슬라 이후에 계속 촉각 센서를 높여서 현장에 넣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그 산업 현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남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위주의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배터리도 갈아 끼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그 시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유니티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AI가 탑재되면서 사실 로봇 공장인데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그 시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도에 춘절에 저렇게 그냥 데모했었는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뛰고 날고 진짜 이렇게 동작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유니트리 로봇이 농구를 마스터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AI 영상이 아니고 홍콩 연구팀이 직접 강화학습으로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100% 자율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움직임의 정교함과 자연스러움이 기가 막히고 농구 선수처럼 슛을 넣고 드리블하는 게 놀랍네요. 물론 이게 좀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네. 요건 페이크입니다. 근데 이제 저 실제하고 페이크를 구분 못할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는 지금 영화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로봇 개발 업체가 45만 곳이 넘는다는 중국에선 공중제비에 이어 쿵후를 연마한 로봇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신의 영역에 그래서 중국은 도전하는 이렇게 인간형 보여주기 AI 위한 로봇을 것으로 앞다퉈내고 계속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특징 베이징 중에 강정규 하나입니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자리에서 번쩍 뛰어올라 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비닐 소포를 집어 살펴본 뒤 뒤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소포 겉면에 있는 바코드가 인식될 수 있게 동작한 겁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공개한 이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고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만 달러를 주게 되면 바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격에서 얘한테 가정 생활을 돕도록 계속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실제로 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건 지금 테슬라 로봇이죠. 아직까지는 어설프지만 그래도 많이 학습을 한 그런 효과가 좀 보여요. 이게 완전 자율이냐 아니면 이게 저 조작이냐를 가지고 의문을 또 내세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성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대구에 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피지컬 AI 그 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아까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스킵을 좀 하고요. 그래도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가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고난도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가장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AI의 그 여러 가지를 보셨지만 이제 불편한 지시를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국가전략위원회에서 사실 미국의 그 16챕터에 해당하는 AI 전략 보고서를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부터 4, 5까지가 다 그 전쟁에 관한 거에 AI가 써주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로봇이 좋은 의미로 써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로봇이 드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지 오래됐고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5년 정도, 6년 정도 가고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도 7년인가 갔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장기간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에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란 전쟁에 우리 드론 갖다 줄까? 라고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커져봤어요. 자, 물론 이런 첩보용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 뭐 중국의 DJI 이런 데서 제일 잘했지만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여기에 탑재되면서 무인기입니다. 그러면 유인기하고 무인기하고 붙었을 때
전쟁을 강화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사실 얘는 두려움을 모르잖아요. 지금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엔트로픽사에서 요번에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됐어요.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외형, 차 다니고 다니는 거, 요번에 그 클로드가 때린 거는 그 주변에 있는 CCTV, 교통망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정확히 어디 있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간주에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보철 쓰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쫙 나와 있으면 아 이게 VIP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서 2월 28일에 때린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써졌습니다. 이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정말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드론을 가지고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미사일을 활용하게끔 쏘게끔 해서 이 또 전술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전술적 내용들하고 저쪽 화기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한 순간 어떻게 들어가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파이널 디시전은 사람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통로 계획을 다 짜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써주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렇게 로봇 하던 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쟁용으로 이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방 쪽에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 봐보면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사족 보행의 그 참여 업체로 현대 로템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KNR 시스템이라고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현대 로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스핀오프해서 만들고 있고 KNR 시스템은 지금 창업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20년 전에 그 개발했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에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들이 정보출원연구소, 그다음에 ADD,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명령을 복종해야 하고, 세 번째는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전쟁에서 써지는 그런 로봇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잘 써주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개발했었던 그 로봇이 작년에 가족행 보행 로봇께서 국군의 날 그 기념 행사에도 이렇게 육군 5사단 여기에 보면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국산입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 만든 그 고스트 다이내믹스. 그래서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시범 사업들을 지금 정부를 통해서 국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도 더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초기의 그 군용 빅독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게 작아져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로봇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봐보면 정말로 기술적인 그 내용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좀 저도 옛날 추억에 한번 젖어보는데요. 제 20대 후반입니다. 38년 전, 접니다. 38년 전에 1988년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거 아니고 정말 지금은 작고하신 변증남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총괄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계공학과,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과, 그리고 에트리하고 그다음에 기계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몇십 명이 만들었는데 과기처 특정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기부가 아니고 과기처였거든요. 과기처 특정 연구 사업으로 했었죠. 그래서 87년도부터 제가 인발부가 돼서 90년도까지 여기 연구원을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다고 이름을 카이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봐보면 286도 안 되는 이런 깜빡깜빡대는 카메라가 앞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갑니다. 이게 수치 제어 방식이고 위치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날아다니고 뛰댕기지만
옛날에는 센서 자체가 없었고 여기 봐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블을 이렇게 잔뜩 싣고 다녀요. 이건 모터 케이블입니다. 이거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 얘 때문에 자빠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겁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 무선으로 통신을 하지. 그래서 봐보면 매년 그래도 버전업을 시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판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때 90년도에 코엑스의 전시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이니까 저도 꽤나 젊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연구원들입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있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제 돼서 제가 이제 기관장 할 때 이 양반이 보니까 지금 경북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때 한참 얘기하다가 야, 우리 예전에 38년 전에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요즘에 로봇이 뜨고 있는데 옛날에 좀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사진밖에 없어 그랬더니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당시에 그 동영상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보내준 게 이겁니다. 아마 저 로봇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여주면 조선왕조 실록 정도가 될 겁니다. 측에 행사된 준비를 위해서 설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로봇은 동경대학의 일본의 동경대학의 타이탄 시리즈가 있는데 그 타이탄 4하고 모양과 그 성능이 흡사하긴 하지만 타이탄이 180kg인 반면에 저희 거는 65kg의 자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속 터지지만 옛날에는 이게 괜찮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카이스트에서 이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과기처 특정 연구 사업으로 돈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크게 해서 줬으니까 3년 동안 그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거의 고만고만했었어요. 우리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일본의 동경공대에 가서 제가 연수를 하면서 봐보니까 별반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도 되고 나서 이 과기처 특정 연구 사업이 끊겼습니다. 정부에서 야,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해야 돼,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사실 이게 끊겼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이제 뭐 정부 말고 뭐 민간 기업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90년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트랜스포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자동차를 했는데 아까 초창기에 봤을 때 조벅조벅 걷는 그 로봇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만든 거였었는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별 차이가 없는 1992년도 우리가 90년도에 아까 그걸 얘기했는데 1992년도에 마크 레이버트라고 하는 교수가 MIT에서 창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2013년도에 그게 구글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구글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손정희가 있는 소프트뱅크가 삽니다. 근데 별 효과를 못 고 2021년도에 현대에서 사는 거죠. 현대는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하고 자동차 그리고 이 로봇하고 하는 그 개념이 잘 맞아졌기 때문에 신의 한 수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1조에 샀습니다. 지금 이제 IPO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가치가 30조래요. 근데 내년에 이걸 100조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를 계속 했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100조 이상의 기업을 하나 또 전 세계에 쓸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정부는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기관장 4년 할 때 장관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러한 사업들은 시종일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할 텐데 로봇은 일단 AI가 탑재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든 것들을 인텔리전트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꽤 오래전에 개발한 내용인데 그들에게 희망이 빛. 다친 지 한 9년 만에 일어서 그죠? 그래요.
예수님은 저 안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우리 공돌이들은 정말로 그 하수를 못 쓰는 이런 사람들도 9년 만에 일으켜서 걸을 수가 있어요. 저희 충남대 교수들하고 같이 개발을 했던 이유, 이게 우리 혼자끼리만 갖고 그 착용시켜서 훈련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이런 쪽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빈치 로봇이라고 하는 수술용 로봇인데 이 의사들이 제일 그 수술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전날 술 먹고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손 떨림입니다. 손 떨림. 수술할 때 가장 힘든 게 손 떨림입니다. 그래서 명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데 얘는 아주 정확하게 하거든요. 다 절개하는 것도 아니고 구멍 두세 개만 1cm 정도만 뚫어놓고 로봇이 수술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풉니다. futuristic technology which you saw on screen there has actually arrived in Ireland with some spectacular results. It's called the Da Vinci robot. It costs €2.5 million. 이게 만약에 암덩어리가 절개한 상태에서 보여도 You're going to peel 표피를 the grade. 제하기가 Yeah, it's 쉽지 Da 않을 Vinci. 거예요. Yeah. 근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것을 로봇이 정말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암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암은 오픈을 시켜도 잘 보이지도 않고 thank you 협소해서 very 잘 안 much indeed.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이 로봇 기술이 지금 뇌과학, 신경과학, 의공학하고 협력해 가면서 시장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치매 때문에 지금 저 요양원에 계신데 지금 파킨슨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몸 참 많이 전체가 힘들어요.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다. 이 파킨슨은 이 저 두뇌는 멀쩡한데 이 근육 자체가 말을 안 듣죠. 그러나 스스로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병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몸 이 상태를 로봇 완전히 기술은 지금 회복했다. 메카트로닉은 걸을 수 뇌과학,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과학, 아내와 신경과학 춤까지 출수 하고 있다. 결합이 되면서 정말 많은 그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장치의 작동을 멈추면 이렇게 원래의 증상으로 돌아간다. And the lower extremity as well. Extreme rigidity. Extreme rigidity. Okay? See that right side 의사가 just 다시 relax 장치를 right away. 작동시키자 신호가 전달되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See that left side just 미국에서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뇌신부 자극술을 위한 미국에서만 2만 명 이상이 계속 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이 지금 원래 로봇 기술은 인식 판단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 자동차 이렇게 만들 필요 없죠. 그죠? 예. 정말로 지금은 뭐 초계기도 그렇고 사람이 쓰지 않는 모든 중앙 탑재형 그다음에 뭐 잠수정부터 시작해서 차규기 로봇까지 로봇은 로봇 자체보다도 로봇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더 중요하고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 산업하고 연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질에 로봇이 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은 사람이고 물론 드론이 날지만 역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203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T는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E는 이모션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 H는 휴먼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이 로봇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꽤나 오래 그래도 로봇을 했던 사람으로서 로봇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Research object beyond our technology.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 기술 전후에 계속 연구해야 될 대상이 로봇이 아닌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공돌이가 인문학 개념으로 설명도 드리기도 좀 어줍찮은데 지금 세상이 묻고 혁신이 좀 답하는 시대가 됐고 로봇이 묻고 AI가 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품질, 가격, 납기라고 하는 제조 경쟁력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품질이나 가격으로는 지금 원가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그 어마무시하게 제조업이 컸는데 내수가 안 좋으니까 밀어내기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제조 경쟁력이 아닌 산업 경쟁력으로 싸워야 된다. 기술, 자금, 시장. 우리가 기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자금이 없을 수 있어요. 기술은 절대 자금을 못 이깁니다. 대기업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개발했었던 특허권 자빠지면 주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국 기업 또는 독일 기업을 사들이는 게 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장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인가 아니면 최대의 시장을 향하고 있는가 그도저도 아니면 정말 유일한 기술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ESG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센셜, 정말 근본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게 뭐냐. 그 다음에 S는 서스테이너블이, 지속 가능한 게 뭐냐. G는 글로벌입니다. 우리 시장이 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팔아요? 전 세계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찬스라고 하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신조어를 자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 자동화, 인공지능화입니다. 디자인화, 자동화, 인공지능화로 우리의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CEO 포럼이기도 해서 제가 물처럼 흘러가는 그 CEO 개념을 가지고 어쭙지 않게 제가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런 걸 띄워 올라왔는데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의 어떤 지식을 이 리더의 그 수많은 경험으로 안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선약수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다짐입니다. 물은 위에서 흐르죠. 산속에서 옹달샘에서 물은 흐릅니다. 흐른다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한다죠. 그 물은 흐르다가 돌이 있으면 피해서 간답니다. 지금은 그걸 지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똑똑똑똑 떨어져서라도 언제든지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끈기라고 한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다가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는 경상도야, 너는 전라도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용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런 잔에도 잠기고 세숫대에도 잠기고 손에도 잠기기 때문에 정말 용기의 다양성, 그거를 융통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가다 길이 끊기면 폭포가 돼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용기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 대의로 바다로 나가는 것이 대의라고 한답니다. 산속에서 출발한 그 물이 겸손,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지혜, 그리고 끈기, 포용성, 그 다음에 관용성, 그리고 용기, 그 다음에 대의를 통해서 가는 그런 그 리더의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론 교수께서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보통 PT 맨 마지막에 그냥 감사합니다 엔드 이것도 좋지만 나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꽃 한 송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꽃 한 송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꽃을 올려놓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효령 교수의 닷과 돛의 인생론이 있는데 돛은 달면 항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나만 오라가 아니라 그 돛을 달고 같이 나가야죠. 그리고 닻은 내리는 거죠. 내려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돛을 달 것인지 닻을 내릴 것인지는 돛과 닻의 인생론을 잘 봐야 지금 어느 시점인지 그 리더가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작은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라고 해서 저도 아직까지 공돌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AI와 로봇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